안녕하십니까. 저희는 K19 주제 운동상상 뇌파 수집 및 분석을 주제로 한 강창환, 신혜라, 이주영, 황현재입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연구 동기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미국의 미스콘신 대학교에서 만든 상상만으로 조작이 가능한 휠체어입니다. 일반적인 휠체어는 바퀴를 움직이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전동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러 움직이기 위해서 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신마비나 손에 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그런 일반적인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겠죠. 이를 위해서 미국의 미스콘신 대학교에서는 상상만으로 조작이 가능한 휠체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그림은 방사능이 퍼진 것과 같은 위험한 지역에 사람이 직접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아바타 로봇, 그 영화 아바타와 같이 아바타 로봇을 조절하는 사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장애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곳에 그 BCI 기술이 정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연구가 뇌파를 측정하고 분석하며 물리적인 장치를 조정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근본적인 BCI 연구 및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고, 저희 연구의 특징인 운동상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운동상상이 많이 알려진 게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연구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내용입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주제인 BCI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약자로 사람이나 동물의 뇌 활동을 측정해 생각, 의도, 감정을 분석하고 그 정보를 명령으로 변환해 다양한 기기를 제어하거나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그 뇌파 신호를 처리하여 분류하고 외부 장치와 연결 및 통신하는 기술인데요. BCI에서 사용하는 뇌전도 신호는 심전도나 근전도와 다르게 크기가 수 마이크로 볼트로 매우 작고 잡음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실험 과정에서 생기는 노이즈를 잡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BCI 종류에는 뇌파 측정 부위에 따른 분류로 침습형과 비침습형이 있고, 뇌파 발현에 따른 분류에 따라서 리액티브 BCI와 액티브 BCI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는 이 중에 비침습형 그리고 액티브 BCI를 활용했습니다. 그 앞에서 설명한 액티브 BCI 중 하나인 운동상상이 있는데요. 운동상상이란 사용자가 스스로 상상을 통해 자극을 주는 BCI, 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정 운동 활동의 상상을 통해 대뇌 피질에 위치한 운동피질 영역에서 운동 리듬을 발생시키고 이를 활용합니다. MRI를 통해 발생하는 뇌파의 변화는 주로 8에서 12Hz 사이의 뮤파와 10에서 30Hz 사이의 베타파에서 어떤 행동을 계획할 때 ERS, 그리고 실행할 때 계획할 때 ERD, 실행할 때 ERS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개념을 알아가보자면 ERS와 ERD는 그 그림에서 보이는 가운데 점선이 베이스 라인인데요. 이 베이스 라인의 뇌파보다 낮아지는 경향은 ERD, 그리고 높아지는 경향은 ERS입니다. 이는 후에 저희 연구에 활용할 그 CSP에 활용될 개념들입니다. 운동 상상은 다음과 같이 뇌파 측정기를 착용하고 그 왼손, 오른손, 양발, 혀 이렇게 네 클래스에서 저희가 실험에서 짜놓은 패러다임을 진행하여 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포그래피컬 매핑입니다. 줄여서 토포맵은 특정 전압 전이 활동에서 그 뇌가 어떠한 자극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공간적인 분포인데요. 그림에서 보이는 그 동그라미 안에 검은 점들은 인터내셔널 1020 시스템에 따라서 그 두뇌의 그 정해진 그 자극의 대략적인 위치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후두엽, 전두엽, 측두엽 등이 특정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얼마만큼 반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반응 정도를 오른쪽의 막대의 그 범위 사이에서 알 수 있는데, 파워가 클수록 빨간색, 파워가 작을수록 파란색에 가깝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 그 모터 이미저리 운동 상상에서 얻어낸 데이터를 시각화 알고리즘으로 이 토포맵을 사용했고요. 다음에는 이 시각화 알고리즘을 다양한 기계학습 기법을 활용하여 뇌파 분류 알고리즘을 짰는데요.
이 기계학습 분야 중에 하나인 LDA와 SVM을 활용했습니다. 이는 후에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연구 때도 똑같이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주요 라이브러리는 저희가 뇌파를 수집하고 뭐 플로팅하는데 M&E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기계학습 저희 분류하는 과정에서 기계학습할 때 사이클런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프로토콜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지금 보시는 거는 한 트라이얼에서의 그 시간을 축으로 했을 때 프로토콜 모식도를 나타냈고요. 그 실험 과정에서 픽세이션 크로스는 이제 계속 보여주고 그리고 한 트라이얼에서 2초부터 3.25초까지의 이제 큐를 보여줍니다. 그때는 이제 그 방금 클래스 4개에서 뭐 오른손에 운동 상상을 한다 그러면 오른쪽 화살표를 띄우고 뭐 혀에 대해서 운동 상상을 한다 그러면 위쪽 화살표를 띄우고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띄워주는 부분이 큐고요. 그리고 각 큐 앞쪽에서 비품을 울려서 알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9초 그 큐가 끝나고부터 9초까지 모터 이미지를 그러니까 운동 상상을 하는 부분이고 9초부터 다음 이제 주기가 오기 전까지 운동 상상을 중지하고 그때는 대기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과정을 3초에서 4초 사이로 랜더마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실험에서 혹시 있을 그 반복에 대한 영향을 좀 줄였고요. 그리고 각 Q부터 Q까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기가 12초에서 13초 사이로 랜더마이즈 되어 있는 프로토콜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인터페이스를 원래 저희가 그 사전 연구 때는 그 TK 인터를 통해서 UI를 짜려고 했는데 그게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빠르게 외부로 구현을 한 다음에 파이썬에서 크롬 드라이버로 DOM만 이렇게 빨리빨리 조절해가지고 간단하게 실험 UI를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픽세이션 크로스, 고정 십자가하고 에로가 보이는 화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데이터셋을 이제 저희가 이거 대면 연구 전에서는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활동만 했다고 했는데 저희는 실험을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침습형 중에서도 좀 습식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전극 사이에 전도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소금과 여러 물질을 넣는 젤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인터내셔널 1020 방법 전극을 이용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는 그 회색깔 장치가 브레인비전에서 32채널짜리 인터페이스 장치고요. 그래서 이제 방금 과정에서 그 실험 UI와 그 인터페이스를 이용해가지고 EEG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데이터로 프리프로세싱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쪽 화면에서 보이는 저 갑자기 증가하는 60 부분과 180 정도에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파워라인 노이즈인데요. 그래서 60, 120, 180 이렇게 파워라인 노이즈가 발생하는 부분을 노치 필터를 이용해서 그 부분의 파워라인 노이즈를 제거를 해줬고요. 그리고 그 저희가 운동 상상에서 주로 보는 주파수 대역인 8에서 40Hz 부분을 밴드패스 필터를 적용해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계학습 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계학습 과정은 크게 이제 프리프로세싱, 피처 익스트랙션,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스텝 1은 아까 미리 말을 했고 이제 특징 추출과 분류를 이제 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코드가 너무 길어가지고 가져오기가 좀 그래서 순서도를 한번 만들어봤고요. 이제 먼저 P형체에 대한 리스트 그리고 이제 아까 뒤에서 말씀드릴 뭐 솔브와 커널에 대한 리스트를 이제 3개 원소를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뇌파가 특정한 러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필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에포크를 나누고 뭐 이제 또 그 데이터를 또 다시 스플래싱을 여러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저희는 일단은 CSP다 해가지고 이제 공간에 대한 패턴 데이터를 이제 플러스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거쳐서 이제 이 정확도에 대한 그 데이터를 이제 가져왔고 그 다음에 SVC와 LDA를 이제 각각 거쳐서 이제 시간에 대한 플롯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스플라이싱 할 때는 이제 그 스플라이싱 할 개수를 저희가 정했는데 이제 디폴트 값이 12를 일단 19로 설정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에서 0.1을 테스트 데이터로 활용하였고 이제 뒤에서도 보겠지만
이제 이 뇌파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시간보다는 공간에 대한 그런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에 대한 면인으로 이제 그 이벤트 코드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의 클래스별 특징을 추출하였는데 이제 CSP도 이제 공간 정보를 추출하여서 이제 각각 오른손, 왼손 발혀에 대한 이 특징을 추출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LDA와 SVM의 기계학습 방법을 두 가지를 택해서 분류를 수행했는데요. 일단 저기 있는 그래프가 시간에 따른 분류의 정확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이 Q 사인이 t가 0일 때 저기 점선에서 보이는 그 시간 이후에 분류의 정확도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지금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1초 이후에 진동 양상을 띠는 것으로 보아서 운동 상상 수행의 시간적 중요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LDA의 그 학습 방법으로 SVD와 LSQR과 EIGN을 설정을 했는데, 여기 표가 그 각 피험체, 그러니까 저희 4명이 실험을 수행했는데 그 피실험체들의 운동 상상 뇌파 분류 결과를 나타낸 것인데요. 운동 상상 뇌파의 분류 성능은 각 솔버에서 유사하고, 그리고 운동 상상의 집중도 또한 정확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꽤 정확도가 높게 나오시는 것도 같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SVM을 이용했는데 그 리니어의 시간에 따른 분류 성능을 비교하면서 그 Q사인 t가 0초일 때 똑같은 방법으로 분류 정확도가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LDA와 SVM이 시간의 영향이 거의 유사하다는 것으로 보아 똑같이 시간의 정확도가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의존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동 상상 뇌파 분류 성능에서 LDA는 그 세 가지 학습 방법이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SVM에서는 리니어 모델과 RBF 모델이 폴리 모델보다 훨씬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운동 상상에 의한 공간적 특징이 구별될수록 큰 분류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리고 LDA에 비해서 분류 성능이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선형 모델이냐 아니냐에 따른 결과라고 파악을 했는데 정확히는 아직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가 SVM 커널 설정에 따른 운동 상상 뇌파 분류 정확도를 표시한 표입니다. 그리고 RBF 모델과 RBF와 감마는 2에서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이 감마는 1에서 10으로 변화를 시키면서 한번 RBF와 폴리의 성능을 해보았는데, 일단은 이제 HR의 PM체에 대해서 이제 해보니까 감마가 2일 때 이 성능이 가장 높게 나왔고, 이제 오른쪽에 좀 참고로 했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RBF가 1일 때 0.6가 가고 폴리는 1일 때 0.53로 가장 높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각각 보여주는 식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희가 또 폴리의 차수에 대해서 또 한번 그거를 측정을 해봤는데 1일 때 가장 높게 나왔더라고요, 이 정확도가. 그래서 저희는 이 선형의 형태를 띌 때 이제 그런 정확도가 비선형에 비해서 높게 나온다고 이제 파악을 하였습니다. 저희 연구는 실험을 진행할 때 블록 랜더마이제이션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고, 그리고 피실험자의 운동 상상에 대한 숙련도가 높지 않다는 말은 저희가 모두 처음 실험에 참여했기 때문에 정확히 그러니까 오른손을 들라고 할 때 어떻게 상상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를 못해서 이 피실험자의 운동 상상 방법에 대한 일반화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이를 사후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보완하며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연구를 빌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광활한 대지였는데 이제 거기서 어쨌든 빌딩도 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되는 거니까 그 빌딩을 설립을 하고 그리고 그 빌딩을 설립을 할 때도 정말 많은 노력과 그리고 오차가 없어야 된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빌딩이 완성됐을 때도 그 완성된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밤에는 좀 쓸모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빌딩은 야경을 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야경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연구가 모두에게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빌딩의 야경과 그리고 그 빌딩이 연구와 닮았다고 생각을 해서 연구는 빌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구는 도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R&E나 뭐 VRP나 마찬가지로 시작하기 전에 뭐 주제 이름을 본다든지 그 내용을 잠깐 봤을 때는 되게 엄청 전문적으로 보이고 진짜 이런 거를 고등학생이 할 수 있나 싶은 수준으로 이렇게 말이 되게 어렵게 돼 있는데 실제로 연구에 참여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문헌을 찾아보고 연구를 해보고 조사를 하다 보면은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완벽히 이해하는 건 솔직히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맥락을 파악하거나 연구 목적을 조금은 달성하는 수준에서는 그런 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막상 도전을 해보고 나면 어느 정도 할만하다는 점에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감은 학교에서 뭐 1년 동안 R&E나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여기 와서 12일에서 뭐 12일 정도 기간 동안 배운 게 솔직히 1년 동안 학교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참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소감을 발표를 안 했는데요. 그 프리발표 하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고 물어보면 지금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행복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제가 정보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는데 팀원들을 보면서 좀 어깨 너머로 많이 배운 것 같아서 팀원들한테도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신 최재현 조교님 감사드리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저한테 연구란 아쉬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학교에서부터 했던 연구들을 쭉 보면은 결과가 좋든 안 좋든 항상 끝에는 아쉬움이 좀 나왔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그 아쉬움 때문에 다음 연구 또한 흥미롭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연구도 제가 결과는 좋았지만 제가 저의 100%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아쉬웠는데 다음에 연구에는 이 아쉬움을 가지고 더 좋은 연구하고 싶습니다. 저의 소감은 제가 저희 연구를 뇌라는 글자만 보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프로그램이 천지더라고요. 정말 프로그램 하나도 모르는데 저희 남은 새 친구들과 사랑스러운 조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즐거웠고요. 이렇게 퀘스트 와서 노는 것도 좋았고 저희 조교님의 그 처진 눈빛은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연구는 스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거 왜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화면을 좀 많이 찔러보는데 이제 그러다가도 이제 좀 약간 스파크처럼 뭔가 팍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이제 그걸 가지고 좀 연구를 진행해나가는 그런 게 이제 그런 연구 탐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번에 이제 프리그래피를 진행하면서 맨 처음에는 운동상자 내파하길래 이제 생명적 뭐 뜨던데 뭐 파이썬 뭐 그거를 가진 자격 조건이 있길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을 하였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이제 이 프로그램을 잘하는 이제 동료분들과 함께 같이 탐구를 진행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